왜 그 플라스틱으로 싸놓는 거. 그 부분은 항상 이름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게 이름이 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 있어요. 왠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의 세포마다 들어있는 전사인자들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유전체가 전사가 되고 번역이 돼서 뭘 만들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전사인자가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신경세포에 들어있는 전사인자의 조합과 피부세포에 들어있는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다는 거죠. 즉 DNA 자체는 똑같이 들어있을 뿐인데 주변에 도와주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항상 똑같은 나인데 오늘따라 눈을 떴는데 눈앞에 이제 국어책이 이만큼 쌓여있어. 국어 공부를 하겠죠. 아니요. 그런가요? 뭐 책은 하나도 없고 TV가 있어요. 그럼 TV를 보겠죠? 네. 그건 맞아요. 조절 방식이 달라지거나 조절에 참여하는 인자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모든 걸 말해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구나.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른 세포예요. 저 네모나고 커다란 게 하나의 큰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왼쪽은 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자세포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용 가능한 전사인자라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그 조그만 모양이지만 다르게 생겼어요. 간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 유전자 중에 알부민 유전자가 있는데 그 전사인자들은 알부민 유전자 부별에 붙어서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를 시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세포에서는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이자세포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부민 유전자는 있어요. 하지만 알부민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기 위한 전사인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일을 하지 못해요. 오. 대신에 여긴 뭐가 있냐면 인슐린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단백질들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걔네가 가서 저기 붙어주니까 인슐린이 만들어줘.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우리 몸의 세포 한 200종류가 된다고 해요. 이 세포들이 결국 줄기세포 시절에는 같은 운명을 가진 똑같은 세포들이긴 하지만 그게 전구체 세포라고 부른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얘는 피부가 되래, 얘는 뭐 뇌가 되래 이런 식으로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서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분화 과정에 관여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사인자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위마다 다른 모습으로 복잡하게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 대체 어떻게 세포들에 들어있는 전사인자가 다를 수가 있냐? 애초에 전사인자가 왜 달라지냐? 그렇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구체 세포가 있고요. 네. 세포가 분열될 때 전사인자가 붙어와서 분열된 딸 세포 2개 중에 하나에는 1번 전사인자가 생겨나게 되고 네. 왼쪽에는 안 생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다시 얘네가 분열을 해서 딸 세포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전사인자 2가 관여를 하게 되겠죠. 2가 들어온 애들은 왼쪽을 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2번만 있거나 여기 1번만 있거나 1, 2번이 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3번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는 3번만 있거나 뭐 1, 2, 3이 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모세포는 똑같은 하나의 세포일 뿐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8종류의 다른 세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전사인자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이제 초파리 발생할 때도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발생 과정에서 초파리 같은 경우에 초반에 발생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들은 목에서 전달된 유전자들이 많았어요. 초기 발생에는 이 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원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목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이 일부가 활성화돼서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이 분열될 때 수많은 일들이 물론 일어나겠지만 거기에 초반에 관여하는 네. 세포가 외배엽에서 기원했냐 내배엽에서 기원했냐 아. 발생학적인 어떤 조절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전사인자의 종류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부위에 위치해 있는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다른 전사인자 조합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부위에 위치한 세포는 신경세포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합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 조합이 어떤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물려줬는지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발현되는 것도 중요해진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절에 관한 문제. 이렇게 발현이 되도록 조절하는 기작에 관해서 그 기작을 또 조절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생물학적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발현과 조절에 관한 궁금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후성유전학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와. 사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유전학이라고 하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고유의 어떤 유전 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후성이 앞에
앞에 붙음으로써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바뀌게 되었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리는데 지네틱스 앞에 에피가 붙었죠. 요거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뭐뭐의 위에, 뭐뭐의 겉에, 뭐뭐의 외에 막 이런 뜻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염기 서열 유전자가 있다면 그거의 겉에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 외에 무언가 인자들이 여기에 붙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드리거나 이런 식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문이랑 영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지네틱스라는 용어가 원래 있어 왔고 근데 그거랑 연관성은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후성이라는 말을 왜 붙이게 됐냐? 사실은 후성설이랑 전성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오래된 개념인데 당시 전성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정자 안에 어떤 조그마한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저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미 다 완성된 사람인데 크기만 되게 작아요. 정자의 머리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고 시간이 지나서 수정이 일어나면 이제 수정란이 되었다가 또 10달이 지나면 좀 더 커진 사람이 돼서 밖으로 나오는구나. 그 전에는 막연하게 신화적인 상상력과 더불어서 이제 수정과 생식에 대해 생각을 했었다면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정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677년에 정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을 딱 하고 나서 이거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되게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와.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런 반면에 사실은 뭐도 같이 있었냐면 난자 안에 조그마한 사람이 들어있다.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분분하게 정자론자와 난자론자들의 대립이 좀 있었고요. 근데 정자론자가 초반에 우세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가서 난자론자들의 힘이 좀 커진 게 엄마 몸으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난자론자들이 뭔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무슨 의견이 나오게 되냐면 유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죠. 정자와 난자가 생명의 탄생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수정 중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고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손에게 뭔가를 전달하는구나. 이런 개념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성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성설의 주요 개념은 미분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조그마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뭔 사람이야. 만나서 무럭무럭 자라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이제 사람같이 조금 더 갖춰지는 거야. 오. 즉 체외 수정을 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점점 온전한 성체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게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나니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후성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갖고 싶어요, 쟤. 네? 너무 귀엽잖아요. 아, 저 모형 자체를 예. 안될까하게서 한번 굿즈로 쟤를요? 네. 쟤를요? 유전자가 발현되고 그 과정이 조절되거나 변형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의 염기서열 변화는 없이 일어나는 걸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고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무엇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중간에 필요한 건 뭐냐면 조절이다. 이제 후성 유전학의 주요 기작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DNA 메티라입니다. 용어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DNA에 메틸기가 붙는 거. 그거를 네. 우리는 DNA 메티라라고 하거든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동그라미는 사이토신이라고 해서 ATGC 중에 C를 맡고 있는 녀석입니다. 염기의 원래 모습은 저런데 저 염기의 5번 탄소 자리에 저 주황색 육각형이 갖다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메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메틸화예요. 끝났어요. 네. 메틸 붙는 건 간단하지만 제가 붙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간단하지 않다. 제가 붙었다고 해서 사이토신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냥 메틸화된 사이토신이니까 C는 똑같이 C예요. 염기 서열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사이토신과는 달리 제가 붙고 나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또 조절이죠. 스위치처럼 뭔가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특별히 많이 붙는 자리가 있는데 사이토신에 가서 많이 붙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어느 C에 많이 붙냐면 스피지 아일랜드라고 해서 특정 C 그다음에 G가 많이 몰려있는 섬 같은 부위가 있어요.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프로모터 근처에 많이 저 부위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스위치랑 관련해서 뭔가 조절하는 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결합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많이 붙기는 한데 평소에 안 붙는 자리에 얘네가 붙거나 혹은 붙어야 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기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길쭉한
길쭉하게 놓여 있는 게 이제 염기, 그러니까 DNA라고 보시면 되고 DNA 중에 저 하늘색 부분이 메인이 되는 유전자입니다. 저 유전자를 전사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절을 하고 싶어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유전자의 상단 부분을 보면 CPG 아일랜드가 보이죠. 저기에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메틸기가 붙지 않고 그냥 사이토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뒤에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저 유전자는 전사가 되고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RNA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초록색 대신에 빨간색들이 붙어 있죠. 그러면 뒤에를 보면은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유전자는 침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알고 보니까 후성 유전적인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는구나. 메틸기가 붙는 걸 메틸화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붙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과메틸화. 그다음에 덜 붙을 수도 있어요. 저메틸화가 됩니다. 네. 과메틸화가 되면 보통은 억제가 돼요. 따다다가 붙어 있어 버리니까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활성 자체가 많이 억제가 되는 쪽으로 조절이 되고 저메틸화가 되면 원래 이 정도가 날 방해하고 있었는데 고삐가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활성화가 되는 방향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과메틸화가 되면 요것들이 많이 이제 제어가 돼서 암이 좀 덜 생기는 쪽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죠. 근데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암에 관련된 유전자 중에 알려진 게 암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가 있고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얘가 일을 해야 억제가 되는 애니까 얘는 저메틸화가 되어야 암이 안 생길 거고요. 반대로 암을 활성화시키는 애는 얘가 활성화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암이 생길 테니까 얘는 과메틸화가 되어야지만 암이 억제가 되겠죠. 이런 걸 잘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암을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후성 유전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톤 번역입니다. 이거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그림에 다 있어요. 왼쪽 그림도 그림을 복잡해요.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세포가 하나 놓여 있고요. 네. 세포 안에 이제 핵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핵 안에 점점점점으로 보이는데 걔 하나하나가 염색체들이에요. 확대를 한 게 밖으로 끄집어 나온 누워 있는 X가 있죠. 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도로 응축되어 있어요. 풀어 헤치면 점점 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많이 풀린 형태가 가장 위에 있는 DNA 모습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응축이 돼서 쟤네가 다시 모이고 모여서 염색체가 돼야 되거든요. 실타래가 막 여기저기 역망으로 풀려 있어요. 이걸 다시 잘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 굉장히 정밀하고 잘 규칙적으로 해야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걸 하려면 단순히 이 실만 가지고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을 정리할 때 보통 뭘 쓰냐면 실패를 쓰게 되죠. DNA도 실패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그 초록색 네모 해놓은 거 있죠. 그 부분 보면 구슬이 꿰어져 있는 모양으로 생겼다. 저게 기본적인 실패에 감긴 모습이 되게 됩니다. 네. 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오른쪽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실제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저기 넣어봤어요. 실제로 저기 염주처럼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뉴클레오솜의 모습이다. 왼쪽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뉴클레오솜이죠. 초록색이 바로 실패예요. 실패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 구가 총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8개의 히스톤 코어로 되어 있다. 실패에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예.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1.75바퀴 정도 감겨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진짜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조금 더 단백질 구조를 나타내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인 거예요. 가운데 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저게 히스톤 단백질이 실패고 이게 동그랗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DNA죠. DNA 패키징이라고 해서 감긴 애들끼리 더 응축되고 응처되고 막 슈퍼코일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염색체가 되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저 히스톤 단백질들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꼬리에 지금 알록달록하게 저 도형들이 있잖아. 저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메틀기 같은 다 화학기예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모든 히스톤 단백질 다 똑같냐? 그게 아니니까 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 때문에 같은 DNA라고 하더라도 또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또 뭐냐면 조절이에요. 저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지도처럼 다 작성을 해놓은 훌륭하신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미세한 구조인데 거기 안에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시스템들이 잡혀있고 알파벳들이 사실은 지금 그냥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지만 꼬리마다 다 다르게 붙어있구나. 그러네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연구자들은 외우지 않아요. 이거 그냥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면 됩니다. 메틸기가 붙으면 메틸화라고 하고요. 네. 아세틸기가 붙으면 아세틸화라고 해요. 인산기가 붙으면 인산화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히스톤 단백질의 심지어 거기에 달린 꼬리, 그 꼬리에 튀어나온 잔기에 저 기가 하나 붙음으로 인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기도 하고 유전자가 더 많이 억제되기도 하고 더
더 많이 증폭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저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또 히스톤 단백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곳에서 지금도 얘네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비암호화 RNA에 의한 조절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부분들은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태그예요. 네. 어떤 태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태그가 많고요. 그런 태그들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됐고 이제 역할들 막 다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까지 밝혀진 비암호화 RNA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가 알고 보니까 걔네 역시도 전사나 번역을 조절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밝혀져.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마이크로 RNA. 한 가닥짜리 RNA인데 다른 RNA에 가서 붙어서 두 가닥이 돼버리면 그 부분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RNA가 어디 가서 붙고 떨어지느냐가 결국 그 부분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가 되는 거예요. 이 조절도 역시 후성 유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후성 유전학에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전부예요. 아래쪽, 오른쪽 익숙하죠 이제? 메틸기가 붙는 거. 그다음에 왼쪽 히스톤 변형이에요. 역시 저기에도 메틸기나 아세틸기나 이런저런 게 붙고 네. 떨어짐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 위에 있는 게 마지막에 했던 비암호화 RNA들. 굉장히 미세하고 작아서 그전엔 존재가 역할을 몰랐지만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마이크로 RNA와 같은 것들이 싹 다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고 있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즐겁게 초파리를 볼 거예요. 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성체 초파리였죠. 네. 왼쪽이 이제 배가 통통한 암컷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생활사인데 이게 바로 생활사의 각 단계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A는 알이겠죠. 알에는 뭔가에 부착할 수 있게 뿔처럼 나 있고요. B가 바로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뽀얘진 삼령유충입니다. 뜬금없이 왜 초파리 얘기를 하느냐. 이 중에서 후성유전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B입니다. B는 머리예요. 까맣게 있는 부분이 입이고요. 두 갈래로 나와 있는 저 부분, 저 사이가 항문이 됩니다. 초파리의 삼령유충을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뭐냐면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 관찰입니다. 곤충들도 침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곤충들의 침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초파리의 침샘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실험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침샘에는 거대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폐포 분열을 하면 이제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죠. 복제가 일어난 다음에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 세포질도 분열을 해서 세포 두 개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침샘 염색체는 특이하게도 분열을 계속해도 분열된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염색체들이. 굉장히 거대한 염색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좋냐면 관찰하기에 좋아요. 그 유충의 해부도인데 침샘은 저렇게 양쪽으로 옥주머니처럼 달려있어요. 저거를 꺼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핀셋을 두 개 준비를 하고요. 양쪽을 잡습니다. 보통 머리 잡고 한 몸에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와서 거기를 잡고 이제 양쪽으로 당깁니다.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통 하고 오픈되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당겨보면 소화관들이 저렇게 쭉 따라오게 되면서 저 중에 이제 침샘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바로 침샘이에요. 저거를 잘 잘라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동글동글하게 염색된 부분들이 있죠. 저기가 바로 이제 침샘 염색체들입니다. 그 지우개 달린 연필에 지우개로 슬랍 넣고 통통통통 하게 되면 오른쪽 위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염색체를 잘 보다 보면 마치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어느 부분은 염색이 되고 어느 부분은 하얗고 초파리 염색체는 네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침샘은 분열을 해도 하나의 동원체에 분열된 염색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서 우리가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줄무늬를 가만 보다 보니 뭘 알아내려면 염색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연한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염색체가 응축된 부분은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응축이 되어 있어서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조절이 마치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진하고 흐린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초파리는 옛날에 염색체 지도를 다 완성했잖아요. 화살표로 표시된 게 유전자들이거든요. 네. 지금 어떤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유전자는 지금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가로 줄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가로 줄무늬 사이에 그냥 선형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 부분에서는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변화가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 후성 유전으로 이어져요. 이것도 역시 염기 서열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액티브라고 따옴표 표시돼 있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즉 염색에서 봤을 때 흐린 부분은 저렇게 풀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크로마틴, 우리나라 말로 진정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굉장히 뭉쳐 있죠. 사일런트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을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이질
이질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이제 게놈 프로젝트 말씀드렸었는데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염색체의 염기서열 정보를 읽은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100%를 읽진 못했어요. 한 3년 전쯤에 못 읽었던 부분들 나머지를 읽었다라고 다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같이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이 선들이 뭘 얘기하냐면 염색체들입니다. 이 염색체 중에 하얀 부분은 우리가 염기를 이미 알아낸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들은 아직 못 밝힌 부분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다 보면 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양쪽 끝 그리고 또 어디냐면 거의 중간에 가까운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방금 우리가 알게 된 진정 염색질, 이질 염색질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읽어내기가 어려운 거여서 그 부분이 바로 이질 염색질이 되죠. 네. 그 부분들을 조사해보니 그게 뭐냐면 텔로미어 부분과 동원체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염색체의 양쪽 끝 텔로미어 부분과 가운데 동원체 부분은 염색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텔로미어 부분은 그러면 저 X자 모양의 몸보다도 더 많이 응축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응축이 되어 있고 운동화 끝부분에 왜 그 플라스틱으로 그거는- 싸놓는 그 부분은 항상 이름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게 이름이 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 있어요. 왠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귤에 붙어 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면 크로마틴이라는 용어가 보이죠. 염색질이라는 거의 이제 영어 명칭입니다. 그다음에 그 완전한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히 응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응축되진 않은 상태. 크로마틴이 왜 중요하냐면 리모델링이 계속 일어나요. 풀렸다가 뭉치고 할 때 재구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연구는 사실 뭐냐면 저 크로마틴을 세포 안에 있는 그 상태로 직접 관찰하게 해주는 기술이 발명이 된 겁니다. 거기 실린 사진을 보면 진짜로 핵 안에 들어있는 크로마틴의 모습을 생생하게 찍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세포 안에 세포질이 있고 염색체가 여기저기 있을 거고 다양하게 이제 염색질이 풀어졌다가 뭉축됐다가 이런 일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겠죠. 각각의 DNA에 염색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다 다른 걸로 염색을 한 다음에 쫙 전자현미경으로 읽어냈더니 해양 사진 보는 것처럼 염색질 농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대요. 빨간 부위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파란 부분은 밀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염색질은 고르고 규칙적으로 색 안에 분포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밀도로 농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헐렁한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다. 17년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수성 유전학적인 다양한 원리들, 분자 생물학적 기작들도 있지만 이런 연구들이 같이 합쳐져서 더더욱이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편. 조만간 빨리 모셔서 후성 유전학 실전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